안녕하세요.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잘 아시죠?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오늘도 공적연금 전문가 이재섭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이재섭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이었죠.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와 제도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 그 후에 개선안을 중심으로 공청회 열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역별, 계층별 국민 토론회가 열렸던 사실도 언론에 들어 공개가 됐는데요. 기억하시는 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했죠. 12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연금 개선안을 하나의 정부 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 왔던 그동안의 관행들을 깬 거죠. 예전의 정부들과 달리 이번에는 4개의 개혁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지선다형 정책 방안을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던 거죠. 자,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죠. 이 방안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운영계획, 그러니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만 한 게 아니에요. 국회에 제출하고 그것과 별도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바로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다가 이걸 제출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는요,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 일명 연금특위입니다. 연금특위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회적 논의를 의뢰했던 겁니다. 사회적 논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뢰를 했고요. 지금까지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섭 박사님,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지금 벌써 작년 10월 말에 시작돼가지고 거의 뭐 10개월이 가까이 되는데요. 지난 4월 말로 6개월의 그 1차 논의 시한이 끝났고요. 그동안에 그 연금특위는 16차례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토의 내용에서 그 전문가 검토 과제를 또 같이 학습하고 각계 공식 비공식 의견을 그 수렴하는 등 논의를 그 주제별로 개혁안의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하나의 논의가 끝나면은 그 논의 자료를 즉시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공유함으로써 누구나 논의 과정과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죠. 예. 하지만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은 논의 주제에 그 방대하고 또 그 복잡하고 또 많은 이해관계 상충들이 있어서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좋은 합의를 이루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금특위는 그 논의 기간을 그 3개월을 연장하기로 하고 또 이제 본회의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에 그 연장 결정을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다른 이슈, 이게 이제 탄력 근로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의사 종족수가 미달돼서 연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개월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8월 초에나 다시 그 연장이 되어서 8월 말을 하는 기한으로 논의를 하기로 잠정적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연금특위가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던 것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10월 말. 네, 10월 말이었죠. 그러면 4월 말까지 6개월 기간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 동안에 논의가 미처 다 정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3개월 더 논의하겠다. 그래서 지금 3개월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그 연장 시점이 지금 8월 말이면 끝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네. 연장, 5, 6, 7까지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데 네. 연장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논의하기로 8월 초에 연장이 됐는데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8월 말까지 이제 마무리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8월 말까지 이제 논의가 정리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 내용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특별위원회죠.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기구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 성과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네. 연금특위가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 한 분 하고요. 노동계 대표가 한 분입니다. 원래 두 분인데 그 민주노총 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또 경제계 대표가 두 분, 또 청년 대표가 두 분, 비사업장 대표가 네 분, 정부 대표가 세 분, 또 공익대표 세 분 이렇게 13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13명이군요. 네네. 이들은 지난 6개월 동안에 그 매주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모으면서 수급구조, 그러니까 보험료를 얼마나 더 많이 내고 급여를 얼마나 얼마를 받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상당한 정도의 지금 접촉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지금 논의가 이제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은 약 45%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표들이 그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보험료는 대체적으로 12% 내지 13%까지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바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 10 내지 15년 기간의 이행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계가 문제인데요. 경제계는 기업의 재정 부담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서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의 의견이 접근이 됐다는 것은 계층별로나 또는 지역별로 이해가 가장 첨예한 것이 이제 수급구조인데요. 이런 수급구조에서 연금투기 차원의 합의가 이런 정도까지 근접했다는 것은 합의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급구조라고 하는 것은 네. 얼마나 혜택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의 보험료를 낼 것인가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체적인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죠. 네, 네, 그러니까 보험료는 이제 현재 9% 소득 9%를 내고 있는데 이걸 한 12 내지 13%까지 아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45% 수준으로 가져가자. 네네. 이거죠. 네, 네, 좋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대체적으로. 거의 그 대체적으로 그런데 네. 좀 문제는 이제 경영계의 그런 그 부담 이런 것을 어떻게 또 합의에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정부의 그 명확한 의사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 동안의 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8월 말 정도까지 연금 투기안을 합의안을 경산호위에 본회의를 거쳐서 의결하면은 그것을 이제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는 9월 국회에 이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네.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한 것이다.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 있습니다. 8월 말에 네네. 경사노위 의결을 거쳐서 9월에 이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바라보는 관점. 아까 저희들이 지난 방송에서 말이죠. 지난 방송에서 국민 중심주의, 국가 중심주의에서 국민 중심주의로 이제 패러다임 바꾸자 이런 말씀을 네네.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노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뭐 대선 공약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제를 한 50% 정도로 인상하고 다시 지금 현재 44.5%입니다. 올해. 네. 근데 이제 그걸 다시 거꾸로 50%까지 인상하고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서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임기 중에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기초연금 공약은 지금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죠. 지금 하위 20%까지는 30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인상 공약도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를. 역대 정부가 모두 이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춰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재정 안정화를 추구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미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시각을 이제 표명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개혁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투기에서 45%까지 명목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영세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또 첫 번째 자녀에게는 출산 크레딧을 안 줬는데 이제 출산 크레딧을 주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 사각지대 완화 및 연금법 강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이 합의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연금권이 강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박사님 입장에 따르면 국가 중심주의보다는 국민 중심주의에 가까운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네, 좋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그러면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건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대선 공약과 지금까지 개혁 과정을 평가 볼 때
문재인 정부는 그 역대 정부와 달리 재정 안정화 우선주의, 즉 그 국가 중심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소득 보장 우선주의, 즉 국민 중심주의로 그 공적연금을 보는 시각과 개혁 전략을 그 전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또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재정 불안정을 그 야기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등 그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네. 예. 이는 그 과도한 사각지대, 또 과소한 연금 수준, 또 지나치게 짧은 가입 기간이라는 이 세 가지 국민연금의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문제를 보는 관점, 또 정책의 최우선 목적,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평가하는 편인데요. 네. 또 사회정책 학자인 그 폴 피어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정책이 비록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그 변화가 관점과 방향의 전환이 있다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정책 효과는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전문 용어로 시간 효과, 타임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당장은 지금 효과가 작다 하더라도 재정 안정화 우선주의에서 소득보장 우선주의로, 또 국가 중심주의에서 국민 중심주의로 그 사고가 전환된 정책의 효과는 시간의 감에 따라서 크게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다. 네, 그렇죠.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것이 이제 비록 점진적이라 하더라도 네. 첫 발을 내딛는 거 그거 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시간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은 문재인 정부의 이 공적연금 개혁 그 논의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 논의 방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논의 방식도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비판도 받는데요. 저는 그것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사지선다형 아닙니까? 그렇게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요. 주관식 시험의 네. 시대에 사지선다형이라니. 그래서 이제 한번 제 말씀 들어보죠. 네. 전문가들이 그 마련한 제도 개선 위원회 건의안은 대체적으로 그걸 약간의 수정을 해서 이제 정부 안으로 채택하곤 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또 정부의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해서 네 가지 개혁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통 그 사지선다형 문제를 국민에게 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또 그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런 안을 냈습니다. 이게 좀 과거와 다르고요. 또 책임 회피라는 비난을 또 감수하면서 사회 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과거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것을 책임 회피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시간 낭비다. 타이밍을 잃는 행동이다. 개혁의 타이밍을 잃는다.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대화를 그 요청을 한 거죠. 하지만 제가 그 관찰해 본 바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참여한 대표들이 그 인터뷰를 한 것을 많이 봤는데요. 그들이 그동안에 잘 몰랐던 정책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소상하게 알게 되고 이게 이제 그들 그 집단들에게 다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고 또 다른 계층과 다른 집단들에 대한 그 이해, 본인들과 다른 이해, 다른 입장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다고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가 그 가장 이해가 예민한 그 수급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접근한 것인데요.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수급 구조 문제에 대해서 수급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받고 얼마를 낼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이건 굉장히 첨예한 문제잖아요. 굉장히 이해가 계층별로 집단별로 바로 내 호주머니에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문제니까요. 아주 예민하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각계 각층이 당사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가지고 막 다투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견 접근에 도달했던 거는 이래서 사회적 대화의 성과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자, 박사님. 제가 박사님 칼럼을 읽어봤더니 공적연금 개혁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금 박사님은 기본적으로 이거 잘한다. 내용도 좋고 그리고 논의하는 방식도 훨씬 더 개방적이고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는 방식이라서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좋게 평가했으면 빨리빨리 더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다른 칼럼에서도 많이 했고요. 과거에는 그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거칠고 조급하게 개혁을 몰아붙인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시적 산출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줄이고 얼마를 좀 또 가입 기간을 더 늘리고 또 연금 개시 연령을 또 늘리고 막 이런 가시적 산출물 내에서 그것을 재정 안정화가 이만큼 이루어졌다 이런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게 홍보가 되고 또 성과가 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체가 부작용을 동반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와 그 퍼포먼스는 다른 겁니다. 성과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질적인 어떤 향상을 가져오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필자는 본인은 국민연금 개혁 초기에 관람을 통해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이제 당부를 했고요. 또 서두르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내고 싶은 욕망을 억제해야 되고 또 이제 책임 회피를 한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현 정부에서는 제 얘기를 귀담아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용기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는 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 풀어야 될 난제들이 아직 더 많고 또 이제 쉽게 또 나도 산출물을 내고 싶다 하는 이게 각계각층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혹이 이제 수시로 다가올 텐데요.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출발점과 방향은 나름대로 좋다고 평가를 했으니 이 길을 끝까지 인내를 해서 가야 됩니다. 예. 자, 인내해서 네네. 꾸준히 가자라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예. 자, 그렇다면 현 정부의 지금 이 개혁 논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연금 개혁 논의 한계는 없을까요? 한계? 그렇죠. 그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떤 기본적인 방향 또 출발점 이것이 좋고 또 지금까지는 그런 조짐이 많이 있고 또 성과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계는 주로 그동안 정부 주도의 조급하고 일방적인 논의에 길들여진 우리나라의 논의 문화, 또 논의 구조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구도 속에서 변화의 경로는 분명히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국민연금만을 중심으로 개혁 논의를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급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노후 소득 보장의 전반의 틀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공적연금 체계를 새로 짜겠다는 생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해달라고 부여한 데 대한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게 지금 국민연금 수급 구조 요것만 가지고는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가령 기초연금 문제도 있고 또 네네. 다른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영연금 문제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여러 지금 사안이 있는데 국민연금의 내부의 한두 개의 사안만 가지고는 지금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자, 그럼 기초연금 이야기부터 풀어주시죠. 네네. 저는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서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수혜 대상이나 수혜 범위, 이제 수혜액, 이런 적절성에 대해서 논의가 지속돼야 되는데요. 기초연금이 자리를 제대로 잡으려면은 국민연금과의 연계의 끈을 끊어야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현행 재분배 방식은 또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좀 어려운 얘기는 하겠지만은 네. 기초연금과 재분배 기능이 국민연금과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재분배 방식 또한 재분배 방식이 노후소득 보장을 왜곡하고 제도 발전을 오히려 이제 저해하는 그런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은 우리 국민연금 제도 속에 기초연금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재분배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크게 보면 이제 대문자 A, 대문자 B가 있는데 이 대문자 A가 사실은 기초연금과 똑같은 성격이니까 네네. 이게 사실 겹쳐 있다. 이걸 좀 정리하자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또 감하는 그런
그런 서로 그 끈으로 얽어매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아, 그래서 끊어버리자. 예,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 국민연금이 있는 그 재분배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역분배적 역기능 이런 것을 여기서 다 하는 얘기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 부족합니다. 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네. 개혁 안 했나요? 네, 일본에도 1985년도에 국민연금, 우리 말하면 기초연금을 도입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2층에 있는 그 후생연금에 있는 재분배 제도가 우리하고 똑같이 있었습니다. A값이. 그런데 이제 그 기능을 없애고 그거는 2층 후생연금은 순수한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을 했고 또 그 기초연금은 그 제도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재분배제가 이미 담겨 있는 거죠. 네, 최소한도 기초연금을 더욱더 충실히 하면서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은 없애거나 축소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지금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이 막 뒤섞이지 네네. 않도록 예. 기초연금은 확실하게 기초연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연금과 관계를 끊어버려야 된다. 네네. 그리고 국민연금에 길게 많이 가입했다고 그래서 네. 뭐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현행 이런 제도 둘 다를 뒤엉키게 만들어가지고 둘 다를 왜곡시킨다. 발전을 제외한다. 예. 아, 네. 좋습니다. 기초연금 이야기는 예. 뭐 한 이 정도 하고요. 예. 자, 그럼 이제 공무원연금 이야기 잠깐만 해보죠. 네네. 박사님 저 공무원연금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이 공무원연금을 포함해서 공적연금 체계 전체를 혁신적으로 통합하고 개편하는 일 지금 고민 시작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이게 어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 컬럼부터해서 여러 번 했는데 지금 그 사회적 논의에 그런 논의가 빠져 있습니다. 이제 논의 구도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어떤 그 국민연금 개혁의 구도 속에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저는 그 1층과 2층으로 분리해서 1층 기본소득보장 부분은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2층 직역연금 부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군인이나 공무원은 여러 가지 신분적 제약도 있고 또 활동의 제약도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을 반영해서 2층 부분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 방안을 지금 논의해야 됩니다. 이 구조개혁 방안인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 여러 정부나 정당에서도 그 유력한 대안으로 여러 번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또 유력한 계약단으로 또 건의도 된 바도 있습니다. 이제 또 공무원에게도 전 국민의 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그 연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됩니다. 공무원만 또 특혜를 준다는 그런 비판을 받도록 하지 말고 소득 재분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 그래야 형평성을 갖추면서도 또 공정성을 갖는 그런 공적연금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이제 공적연금 전반에 균형 있는 발전도 이룰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년도에 이제 또 공무원연금 재정 계산의 해가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공무원연금이 귀족연금이라는 비난, 또 보전금에 대한 혈세를 퍼붓는다는 비난 이런 그렇죠. 것들이 신문과 방송, SNS를 아주 도배를 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이대로라면은 이런 반목과 갈등이 2, 3년 주기로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는 국민들에게도 공무원들에게도 정부에도 참 못할 짓입니다. 또 국력의 소진이고 사회적 자산의 낭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금 격차를 둘러싼 갈등이 많은데 이 갈등의 대부분은 민관,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그 연금의 구조 차이에서 오고 있는데요. 나름 그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 차이의 불가피성을 또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도 있고요. 그러나 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그 연금액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어떤 설명이나 이론으로도 그 국민들을 이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 만들어서 갈등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논의가 지금 부족합니다. 구조적 접근을 하자. 네네. 구조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네네. 것은 다르게 해서 네네. 갈등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보면 이 공적연금의 구조개혁을 위해서 지금 이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되는데 근데 공무원연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미 뭐 상당 부분 또 뭔가 좀 이게 선결 요건들이 해소된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구조적 개혁,
연금 일원화, 뭐 연금 통합 이런 이름으로 구조적 개혁에 대한 어떤 그 얘기도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연구도 많이 됐고 또 네. 정당에서 추진도 하고 그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는 아직 선결 여건들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못한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가 공무원이 보수가 그동안 너무 낮았다. 이런 것을 또 연금으로 나름대로 보충하는 의미도 있다. 또 뭐 여러 가지 그 수익비나 연금 제도의 차이가 너무 커서 벌어져서 지금 할 단계가 아니다. 한참 뒤에 10년, 20년 뒤에다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선결 여건이 이루어졌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장애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이제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이제 공무원 보수는 대기업 수준이 됐습니다. 오히려 또 많다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미 여러 차례 개혁을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2000년도, 2009년도, 2015년도 한 3차례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 많이 국민연금과 그 수익비 차원에서는 형평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급여율은 많이 차이 나지만 수익비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다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은 또 그런 게 있고 또 제도 내용에서도 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옛날에는 뭐 공무원에 뭐 없거나 뭐 완전히 달랐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또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도 내용도 유사하게 됐고요. 다양스럽게 이제 공무원 노조 등에서도 이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에 깊은 관심을 지금 표명하고 있고 또 국민연금의 그 열악한 연금에 대한 그 책임을 또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을 볼 때 공무원 노조는 단순히 뭐 자기 이해를 위한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 집단이 아니고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책임감이 강한 공무원의 대변 집단입니다. 참 그러고 또 조건부이기는 하지만은 국민연금과의 그 통합을 적극 수용하겠다. 뭐 이렇게 표명하는 공무원 단체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듣고요. 네. 자, 자세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전반적인 통합 체계 이 개혁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방송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기로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예. 이쯤에서 방송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적연금 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그것은 바로 국가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박사님 이런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핵심적으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공적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 정부 재정 부담의 어려움을 서로 감내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행복한 노후 이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네. 자,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또 제언도 해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했든 간에 누구라도 퇴직 후에 노후는 안정적이어야 된다. 이게 확실하게 국가가 좀 보장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 이런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이상희 TV 구독하기 많이 권해주십시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